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계양 일가족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구멍 뚫린 복지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사회에서도 현재 복지 체제의 한계와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인천시의회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모여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해결 방안이 나왔는지 짚어봅니다.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과 신선호 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집 사회복지사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인천 지역에 있는 보통 거리에 계신 분들을 이제 직접 만나러 이제 상담을 다니고요. 네. 이런 아웃리치 활동가로 이제 활동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앞으로 추운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이런 인천 지역에 있는 복지사각지대와 위기 세대들을 방문해서 직접 상담하고 그 상담을 통해 겨울철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최근에 이제 계양 일가족 사망 사건이나 이렇게 일가족이 함께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좀 이런 소식을 접했을 때 현장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심정이셨나요? 최근 지역을 불문하고 이런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하는 이런 보도 자료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실 비통하고 사회복지사로서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는데요. 사회복지사로서 지역 사회에 있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런 복지 서비스를 조금 더 홍보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생활고에 시달렸을까라는 생각과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분들이 신청주의 제도로 인해서 자신이 스스로 빈곤을 이렇게 증명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재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한계점을 느꼈습니다. 네,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계양 일가족 사망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지난 3일에는 이 복지 사각지대 개선점과 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거론이 됐나요? 네. 지난 2014년에 송파 세모녀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온 국민이 빈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파장이 컸는데요. 그 후에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새로 개정되는 등 좀 복지제도가 개선이 좀 많이 되었지만 올해만 들어서도 또 그 서울에서 탈북 모자가 아사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고 대전도 의정부도 그리고 이제 계양구에서 지난달에 일가족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비극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를 계속 개선한다고 하는데 왜 끊기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좀 원인을 진단해보고 해법을 찾아보고자 저희 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랑 인천광역시의회 그리고 인천복지단이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게 곳곳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회에 아주 그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계양 일가족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런 사고들과 좀 다릅니다. 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가 그 직업을 잃게 되면서 긴급복지 지원을 3개월 이용하였는데 그 이후에 생계급여로 이어지지 못하고 주거급여만 받고 있었어요. 이분 가족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었기 때문에 긴급지원 후에 사후관리제도만 제대로 작용이 됐더라도 안타까운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부양의무자 제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는 부양의무자 제도도 속에 숨어 있었고 앞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신청주의 본인이 그거를 증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들어 있었고요. 또
송파 세모녀 이후에 6개월간 월세와 관리비가 체납된 가구가 그 위기 가구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 가족은 또 월세나 그 관리비를 체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위기 관리 가구도 되지 않았던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곳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신 사무처장께서는 다양한 원인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좀 보십니까? 현장에서 제일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신청하는데 이런 까다로운 절차들과 그리고 부양 의무제가 제일 가장 큰 문제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는 이런 가족들과 단절된 채 10여 년 동안 혼자 살아가고 있는데 가족들과 이미 10여 년째 단절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는 이혼 처리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현재 처해진 상황을 놓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할 수 있는 이런 가족에 대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런 소득과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이런 자격이 있어서 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채무 관련 문제인데 제가 만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사실 신용불량자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할 수 있는 폭도 좁을 뿐만 아니라 이런 다시 이렇게 재기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로서 아무래도 현장에서 뭐 취약계층이나 소외 이웃들 많이 만나보고 계실 텐데요. 그 실제로 기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이 복지 사각지대 안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이런 위기가정 복지 세대를 만나보면 아무래도 복지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복지사각지대나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서 이런 방문하고 이런 복지 혜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세대들이 위기가정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이 이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도 이런 복지제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이 뭐 상당수다, 많다, 맞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개양 일가족의 경우에도 생활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이유가 부양 의무자 제도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양 의무자 제도가 저희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있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지금 부양의무제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현장에서 그 갈망하는 제도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제도를 기준을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1급 직계가족 가구의 소득을 그 지원 기준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계양구 가족 같은 경우도 이혼한 전 남편의 소득과 그리고 친정 어머님의 소득을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을 이 어머니가 신청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니고 내 가족이 나를 부양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증명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슬픈 일이고 너무나 수모적인 일인 거죠. 그래서 계양구 가구도 거기에서 지원이 좀 중단된 부분입니다. 네, 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부양의무제에 대한 고민은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가 부양의무제 기준을 이제 없애고요, 폐지를 했고, 그리고 지금 중증장애인이나 노인 빈곤 노인, 그 다음에 시설 이탁 아동 같은 경우는 소득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금 완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5개년 작년에 그 1차 계획을 발표했어요.
거기에 완화할 계획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없어 폐지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와 함께 또 하나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추정소득 문제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실제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이 소득이 있다고 간주하게 되는 건데요. 개항 일가족의 경우에도 20대 자녀가 2명이나 있다 보니까 제외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까? 지금 사회복지현 주소지를 보면 예. 사실 이런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적으로 본다면 20대 자녀가 2명이나 있어서 근로활동이 있다고 충분히 있다고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판단하고 추정하는 게 아니라 이를 현장 행정으로 예. 바꿔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 이런 지원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 관리를 이제 보통 사회복지 쪽에서는 사례 관리라고 하는데요. 네. 사회복지 시설이나 지자체에서도 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매번 이렇게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인력과 예산 문제가 항상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 젊은 층의 사실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데 사회적으로 이 젊은 나이에 뭘 못하느냐 이런 시선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많이 듣고 있는 예. 게 현실인데요. 이제 젊어서 고생도 사서 한다는 네. 괜찮다는 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말은 젊은 시절의 고생은 장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좋은 걸음이 되는 것이지 젊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최저임금으로 편하게 사용되어지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저임금의 노동 갈취 그리고 휴무도 일정하지 않은 야간 근무, 휴일 근무 네. 등으로 인해서 사실 청년들이 많이 지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바라기로는 20, 30대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사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자살이라는 현실이 현 사회에서 마주쳤는데 왜 청년들이 아파하고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자살률이 느는지 이제 이를 뭔가 들여다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무처장께서는 이 젊은 나이에 뭘 못하느냐 이런 시선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현재 취업률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 좋은 일자리가 이제 있지 않은 것 그리고 앞서 사회복지사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질 좋은 일자리가 지금 제공돼 있지 않은 부분 네. 그리고 지난 10월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청년들에게 20대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네네. 했는데 74%가 한국 사회는 노력이 통하지 않는 사회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네. 이 과정에서 무조건 청년들이 그 일을 해서 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난 시대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더 큰 문제는 그런 근로 능력의 문제를 이 공공부조 제도와 연관시켜 가지고 그러면 공공부조를 받을래 일을 할래 이 양당 간의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계속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근데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으면은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게 언제나 비용이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추정 소득이나 또 소득 환산 방식 앞으로 좀 어떻게 개선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소득에 관해서 지금 주거,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주택, 그 다음에 승용차, 네. 그리고 뭐 미래를 위해 적금해 놓은 적금, 보험 이런 거가 모두 소득 환산액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비율이 좀 너무 지금 과도하다.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하고 금방 말씀드린 근로 능력이 공공부조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환산되는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뒤에도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지역의 물가나 주택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 지역별로 다른 환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선 이 토론회에서도 많은 좀 개선책, 대책들이 나왔는데요.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는 어떤 걸 말하나요? 네,
이 공공부조 제도는 중앙에서 네. 만들어서 시행이 되는 부분이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입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한산액을 정해야 되는데 네. 수도권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 한산액도 높고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으로 포함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또한 급여를 제공받았지만 이 수도권에 있는 물가가 높기 때문에 그 급여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중앙의 지침은 지침대로 존재하지만 예.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지역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역별 상황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인천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네, 현재는 요번에도 그 기사에서 언급되는 걸 보셨을 텐데 네. 2017년도부터 SOS 복지 안전 벨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긴급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법상에는 중위소득 75%까지인데 이 인천형 SOS는 중위소득 85%까지 그 다음에 보유 자산도 1,000만 원까지 이렇게 기준을 완화했거든요. 예.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지난 18년 그다음에 올해 계속 그 예산과 그다음에 사업 실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인 그 제도 시행에 대한 그 현장에서의 의지라든지 지원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긴급 지원 제도에서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기초생활 그 수급 제도 생계 급여에 있어서 인천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그 인천시가 복지기준선 설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복지기준선 설정 안에 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반드시 집어넣고 그리고 예산도 반영하여서 시급하게 시행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그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가 민간의 복지기관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복지관 같은 경우 인천이 20개인데요. 같은 인구 규모인 부산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고 예. 서울은 저희 6배 정도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가 돼야 될 것이고 네. 또 그 민간과의 연계도 중요하고요. 인천시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 4천여 명의 인천시 본청의 그 공무원들 중에서 사회복지 전담이 45명밖에 네. 되지 않아요. 전체적인 제도에 대한 기획을 위해서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충원 먼저 네. 잘 꼬집어 주셨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법을 바꾸거나 제도를 바꾸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인데 예. 자살률은 OECD 국 중에서 몇 년째 1위를 지금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부자인데 왜 국민은 가난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가난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가난에 빠지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졌다는 가치를 다시 한번 서로 공유하고 한 사람이라도 한 가족이라도 저희가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 말하셨던 민과 간의 협력이 실제 현장에서는 아주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예. 방안을 조금 더 모색하는 공론회장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